지금 시각은 5시 17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3년 8월 9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신당 창당설 살생부 논란에 이어서 총선 폭망론이 국민의힘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 진원지 무엇인지 김영우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잼버리 파행 둘러싼 공방은 이어집니다. 이상민 해안부 장관 모른다고 한 발 뱉고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브리핑 갑자기 취소했는데요. 지금은 니 탓 공방보다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더 중요한 때입니다. 잼버리 파행 청년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공동혁신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달 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간담회를 열면서 대여 공세 재개하자, 국민의힘에서는 어린이까지 정치에 동원하느냐 이렇게 비판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서 짚어봅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밤낮 없이 매미가 울어요.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큽니다. 시끄러워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매미가 정말 대단한 곤충입니다. 7년 동안 땅속에서 살다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지상에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이루고 이렇게 바로 또 이제 돌아갑니다. 7년 동안 땅에 있다가 한 달의 삶을 이렇게 꽃피우고 간다는데, 매미의 생애 생각만 해도 좀 숙연해집니다. 나의 여름은 치열했던가, 나는 지금 치열하게 살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더운데 뭐 치열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아무튼요, 네, 그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잘 살면 되는데, 자, 덥습니다, 힘듭니다, 태풍 옵니다. 그렇지만 뜨겁게 치열하게 나는 이건 이루고 싶어요, 난 이건 꼭 하고 싶어요, 이런 거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태풍 전야입니다. 2023년 8월 9일 5시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그리고 전남 광양시, 순천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진도군, 보성군, 서해 남부, 남쪽, 안쪽, 먼 바다, 그러니까 서해 남부, 남쪽은 다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창원시, 김해시, 함안군, 진주시, 하동군, 사천시, 고성군, 경남 지역과요, 전남 남부 서해 앞바다 지역에 태풍주의보 발효됐습니다. 외출은 가급적 삼가시고요. TV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기상 상황 확인해 하셔야 됩니다. KBS 1라디오 이렇게 듣고 계시면 저희가 태풍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미리 단단히 고정해야 되고요. 건물 창문은요, 흔들리지 않도록 창틀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태풍 전야입니다. 네,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카눈은 현재 일본 규슈 남서쪽을 지나며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고요. 내일 아침 이 전남과 경남 사이 남해안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카눈은 오히려 북상하면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하고 느린 태풍입니다. 비가 많고요.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강하다고 하니까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일은 태풍이 한반도 전역을 강타합니다. 각별히 안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성에서는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 49분쯤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매몰됐습니다. 이날 사고는 9층 규모의 건물에서 9층 바닥면이 8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는데요. 이 2명의 매몰자는 베트남 출신의 20대, 30대 남성입니다. 또한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해서 이들은 응급 의료소에서 처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데,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는데 우리가 안전 지금 잘 챙기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걱정입니다. LH가 조사하지 않은 무량판 아파트가 더 있다고요? 네, 인천 LH 발주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LH가 이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라고 발표했지만 점검 대상에서 빠진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가 10개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LH는 이 사실을 밝히고 이들 단지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네, 잼버리 참가자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이렇게 분산됐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뒷수습을 해야 된다. 공직사회는 좀 불만이 큽니다. 네, 인천시청 소속 사업소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서울경제 측의 이 갑작스레 대원들 숙소에서 비상대기하라는 연락을 공무원들이 받았고 24시간 근무를 통보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은 어디서 대기를 해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등 지침을 받은 것이 없다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들도 여기에 동원됐다며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수천 명의 공무원들이 잼버리에 매달리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고는 조직위가 쳤는데 수습은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연예인들이 나서서 이렇게 이 수습을 해야 된다. 이거 참 언제 있었던 일인가? 이거 80년대 90년대 보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많습니다. 준비가 많이 부족했어요. 준비 부족한 정황은 속속 드러납니다. 네, 이 잼버리 개막 이후 꾸준히 지적된 문제가 바로 화장실 그리고 샤워장의 위생 문제였는데요. 원래 조직위원회가 계획한 것보다 샤워실은 60%, 화장실은 70%밖에 설치가 안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번 잼버리는 조직위원장이 5명인데요.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 현직 장관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5명의 조직위원장이 모두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 단 한 번이고 그마저도 폭염 예산 요구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난색을 표하면서 고성이 오가며 끝났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모쪼록 며칠 안 남은 그 잼버리 행사 좀 무사히 끝났으면,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태풍 올라오는데 금요일 날 이거 잼버리 콘서트 괜찮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아무튼 안전하게 무사히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잼버리 대원들이 지나가다가 저도 몇 명 만났는데 한국 사람들 너무 친절해서 좋아요, 고마워요 얘기하는 사람들 보고요.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좀 잘 끝났으면 잘 이렇게 대접해서 보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가계대출 위험하다, 빨간불 계속 들어온다, 이런 얘기는 계속 들립니다. 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5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가계대출 역시 4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잔액 기준으로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8조 1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 원 늘었습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지난 3월까지는 감소세였습니다만 4월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고 그 증가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7월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2021년 9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예금은행의 7월 말 기업 대출 잔액도 1,218조 7천억 원으로 한 달 사이에 8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네. 대기업이 3조 8천억 원,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에서 4조 9천억 원 대출이 늘었습니다. 지금 또 부동산이 바닥을 찍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가계대출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국가는, 그리고 기업은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데 가계대출 크다, 개인은 가난하다, 이 얘기 계속 걱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대비책을 세워야 될 텐데
하는 생각 듭니다. 최원종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됐습니다. 네,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 브리핑이 오늘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원종이 자신을 감시하는 스토커 집단이 있다는 망상에 빠져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최원종이 지난 2020년 조현성 인격 장애 진단을 받고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최원종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했고요. 내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원종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사망 1명, 부상 13명입니다. 다만 경찰은 앞서 벌어진 이 조선 흉기난동 사건을 모방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최원종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모방 범죄 이어집니다. 그리고 살인 예고글 이어집니다. 그래서 구속자도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살인 예고 장난으로 그랬어요. 구속됩니다. 그리고요 엄청나게 돈을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장난으로 그랬어요. 몇 억 이렇게 손해배상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장난이 있는데 그런 장난입니다. 장난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건 테러고요. 범죄입니다. 인권위에서 장애를 극복했다는 표현 쓰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인권위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모 광역시장에게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쓰인 법과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권위는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장애를 질병이나 일시적 시련처럼 이겨내거나 헤쳐나갈 수 있는 대상으로 오인하게 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표현이 될 여지도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이에 인권위는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법령과 조례를 개정하고 이 표현이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장애가 있는가 하면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장애 극복 이런 단어는 쓰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다 암덩어리다 이런 그 질병을 붙이는 것도 자제해야 됩니다. 그 누가 잘못해서 걸리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식생활이 나빠서 나쁜 사람이 안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어는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 극복했다는 표현 쓰지 말아야겠습니다. 저부터 그러겠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덥고 힘들어요. 태풍도 오는데요. 그래도 집중하고 싶어요. 성취하고 싶어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많네요. 좀 쉬고 싶다, 눕고 싶다 그런 분들도 괜찮은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4년 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했다가 이제 재활 잘해서 주짓수 수련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일 때문에 바빠도 포기하지 않고 부상 없이 블랙벨트가 될 때까지 수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와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8649님 저는 부모님 가게에서 배달을 주로 하는 아들입니다. 올여름 너무 덥습니다. 저는 연금 복권이나 로또 돼가지고 소외계층 돕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이거 전제가 로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롯데가 되면 잘 살겠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이걸 어찌 받아야 드려야 될지 알겠습니다. 로또 잘 되길 제가 빌겠습니다. 조혜숙님 1년에 책 60권 읽기 도전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네요. 특히나 올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첫 방학을 함께 보내다 보니까 책 읽기 더더욱 힘듭니다. 60권 성공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보려고요 얘기하는데 훌륭한 계획 세우셨어요. 제가요 20대 말 30대 초에 1년 몇 년 동안 하루에 한 권 읽기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계획 세웠는데 어렵지만 얇은 책도 있고요. 그림책도 있습니다. 네. 잘 이룰 수 있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5145님 아내랑 테니스를 배우고 있는데 포핸드, 백핸드 배웠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건강도 챙기고 아내랑 재미나게 살고 싶어요 얘기했는데 네. 테니스를 열심히 안 해도 아내랑 재밌게 살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현 씨. 네,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하늘길과 뱃길이 모두 끊겼는데요. 제주공항은 오늘 오후 5시부터 사실상 폐쇄됐습니다. 바닷길도 끊겼는데요.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태풍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입니다. 군위 부근이 사고 때문에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면서 전차로가 막혀 있고요. 이 때문에 군위 나들목에서 다른 도로로 차량들을 우회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군이 부근 부산 쪽으로 5km 구간에서 극심한 정체니까요. 참고해서 운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도동 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 사고 발생했고요. 1km가량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 혁신구역. 수요일 주진우 라이브는 정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합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날샌 공방 해보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했습니다. 여야 혁신위원장 3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용태, 네,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 류호정, 네,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용혜인.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네. 광복절 특사 관련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뭐 최지성 장충기는 제외된 듯하고 김태우는 포함됐다,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태 최고? 뭐 헌법상 사면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뭐 여기에 대해서 김태우 전 청장에 대해서는 이제 공익신고자로 볼 것이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자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마다의 생각이 다르셨던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사법부의 판단도 존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께서 사면권을 행사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김태우 전 청장이 그 내부 고발했던 35건 중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라든지 조국 감찰 당시에 무마 의혹이 있었던 유재수 전 부시장이라든지 여러 건이 이제 사실상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이끌어졌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께서 판단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는 제가 이해할까요? 네. 최순실 게이트 관련 그 삼성전자 간부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가 됐더라고요. 제외됐다고 합니다. 아직 네. 확실하진 않지만 확실하진 그런 기사가 않지만. 나왔습니다. 역시 그래도 대통령이 수사한 사건이라서 자기 부정은 할 수 없었던 거 아닌가. 요즘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까 포함돼도 또 그러려니 할 뻔했는데. 어제는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네. 사실 특사로 감형됐어요. 감형됐고 그래서 가석방 뭐 기준을 뭐 맞췄다 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또 이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하고는 좀 달리 가는 것도 있는데, 아니 그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지성 장충기 말고는 다 포함됐는데요. 그리고 또 뭐 그 외에 뭐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네. 경우는 조금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그분을 좀 공익 제보자 뭐 약간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사법부의 판단은 또 부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켠에 들었고요. 네, 용혜인 네. 대표. 네, 일단 그 정확하게 이제 그 사면의 리스트가 쭉 나와 봐야 이제 그렇죠. 판단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난 7일에 재계에서 각종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건의를.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과연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좀 하나의 포인트일 것 같고요. 네. 저는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과연 어떤 부패와 권력의 카르텔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실 것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관심이 많이 주목되고 있는 곳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일 수밖에 없는데, 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혐의, 그 범죄 사실이 공익제보냐 아니냐에 대해서 뭐 여러 이견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사법부의 판단을 불과 3개월 만에 뒤엎는 결정을 하시는 건 좀 상권분립의 측면에서 적절한 판단은 아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이 있네요. 자, 챔버리 파행 어떻게 보셨습니까, 류호정? 정말 뭐 하나 그냥 이렇게 좋게 넘어가는 경우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과, 또 온 나라가 붙어서 이 일을 해결하는 게 우리 지금 선진국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혹시 스카우트 활동 하셨어요? 여러분 중 뭐 그 아람단 여기 이런 거 보이스카우트 걸스 하셨어요? 했었죠. 저는 하셨구나. 걸스카우트 회원 등록만 딱 했었어요. 그랬어요? 저는 약간 부모님한테 부담될 것 같아서 하나도 안 해봤어요. 거기다 호돌이라 그래가지고 경찰청에서 이제 어린이 경찰단 모집한데 호돌이도 했었던 거 같고.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셨네. 보수적인 활동 많이 하셨네요. 저는 현대 어린이, 죄송합니다. 현대 유니버스 그건 아닙니다. 어린이 회원 말고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네. 스카우트 출신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야영장에 이렇게
가셨잖아요. 그래서 1호 스카우터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아니 뭐 행사는 잘 준비됐는지 지금 뭐 부족한 건 없는지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하는 생각도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1호라는 말을 참 좋아하시나 봐요. 1호 스카우트, 1호 영업사원 네. 이런 말씀들 좋아하시고 뭐 장관들까지도 가서 뭐 점검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사고가 났고 네. 지금 그 매일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 뭐 이걸 수습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예방도 뭐 잘 안 됐던 것 같고 이미 좀 최악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K-팝으로 이렇게 땜질을 한다고 또 뭔가 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조금 너무 낡았고 구시대적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너무 안타깝게도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라는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잼버리 파행을 지켜보면서 지난 1년 반 정도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의 문제점이 이 잼버리 대응에 총체적으로 묻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책임자들의 무능함과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의 전 정부 탓하기 그리고 책임자들의 책임 회피 일선 공무원들에게 책임 전가하기 그리고 제대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우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과연 우리가 잼버리뿐만이었을까? 네. 그러니까 잼버리 이 대회가 올해 굉장히 큰 폭염과 이제 여러 가지 언론의 집중을 받으면서 이 조직이랑 집행위가 정말 제대로 된 준비도 안 하고 운영 미숙을 했구나를 이제 전 국민과 전 세계 분들이 알게 됐는데 과연 잼버리였을까? 잼버리뿐만이었을까? 그러니까 지난 뭐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각 지방에서 유치했던 국제 대회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치러냈을까 하는 좀 의구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 전엔 잘 치러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잼버리도 폭염이 없었더라면 관심을 안 받았더라면 이런 부실한 운영 미숙으로 다 덮여지고 잘한 게 잘한 거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도 해봤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평창 올림픽이라든지 굉장히 큰 국제 무대를 잘 치러냈잖아요. 네. 이 매뉴얼을 좀 체계화했으면 좋겠어요. 중앙정부 차원이든 지방정부 차원이든 이 체계화한 것을 앞으로 우리가 뭐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국제 대회를 치를 때 이 매뉴얼대로 뭐 여가부가 하든 어떤 중앙부처가 하든 지방정부가 하든 매뉴얼대로 이 노하우를 잘 담아낸 것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 문제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한 1,10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뭐 네. 특별교부세 이런 거 제외하고 6년간 1,100억이라고 하는데 뭐 일각에서 이제 공무원들 해외 연수 간 거를 이제 기사화해서 이제 보니까 뭐 99번 갔다고 해요. 근데 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공무원들 한 번 해외 연수 가는데 단순 계산했을 때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치고 10명이서 한 팀이 돼서 간다면 5천만 원 들어갈 거고 100번 가면 그 50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예산상 단순 계산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40억이라는 이 운영비에 50억을 제외하고 나면 도대체 이 600여 원은 어디에 집행했는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600억 원의 조직 그 운영비를 집행하면서도 이렇게 행사를 이런 식으로 집행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끝나고 나면 뭐 여야 뭐 국회 차원이든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이 집행 내역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저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해외 행사를 예산 따먹기 정도로 생각했던 그런 인식이 좀 드러난 게 아닌가.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아마 잼버리 핑계로 또 더 광범위한 부지 조기 매립하겠다는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좀 더 무리하게 추진한 게 있었을 거고요. 농지관리 기금을 끌어다 썼다고 하잖아요. 뭐 숨겨진 속셈들이 이러저러하게 있었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쓰고 행사는 행사대로 망했고 국제적으로 망신당하고 망신살 안 뻗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행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시민들을 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고 뭐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네, 엄정하게 이렇게 파헤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K-팝 콘서트에 BTS 참여하게 해서 우리의 역량을 보여주자 이렇게 국민의힘 한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성일종 의원이신 네. 것 같은데 성일종 의원의 생각에서
그것이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BTS 팬분들이나 이제 국민 이제 전체적인 감정으로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은 의견일 수는 있어요. 이거는 뭐 마치 우리가 조직이가 잘못한 것을 K-팝 스타들한테 다 떠넘기는 듯한 태도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러한 것은 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했고요. 다만 이제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어떻게든 이 사태를 좀 무마하고 아무래도 이제 전 국민적인 역량을 보여줘야 될 때라는 생각이 좀 우선하시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 물론 이 잼버리 파행의 전체적인 문제들은 당연히 따져봐야 하고 뭐 이번 국감에서도 아마 크게 다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전반적인 운영에서의 파행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한번 명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 정권 탓이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저는 뭐 여기 전 정권 탓이다 현 정권 탓하고 싶진 않고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직위가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폭염, 뭐 다습한 거, 간척지 이런 건 상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년 전에 정권을 이양받았고 인수 그 잼버리 차원도 저희가 다 인계 받았을 텐데 기본적인 건 저희가 조치를 했느냐. 예를 들면 폭염에 1년 동안 대비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우리가 대비를 했느냐. 네. 간척지 뭐 이런 것에 있어서는 뭐 책임이 있을 수 있죠.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영국 스카우트 연맹 대표가 이제 철수를 하면서 지적했던 걸 보면 이제 현장에서의 의료 체계라거나 아니면 화장실 비위생적인 문제, 음식의 문제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죠. 이거는 분명히 윤석열 정부가 기본 중에 기본인데. 최근에 1년 혹은 6개월이면 준비할 수 있었던 것들을 제대로 기본을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BTS 관련돼서 저는 이런 도둑놈 심보가 어딨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사실 잼버리가 이렇게 파행이 된 건데 그래서 이제 뮤직뱅크까지 결방시켜가면서 사실 K-팝을 어떻게든 한번 만회를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에서 뉴진스 출연까지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제 BTS 출연까지 압박을 하고 나서는 걸 보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 그 성일종 의원이 과거에 BTS가 유엔 연설 참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던데 3년 전 그 유엔 연설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쇼한다, 열정페이다라고 비판했던 게 바로 국민의힘이었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287님께서 저희 딸은 중3인데요. 잼버리 대회 갔다가 코로나 확진 받아가지고 아이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애가 차에 타자마자 엉엉 울었습니다. 기대가 컸는데 끝까지 못해서 지금도 울어요. 외국 친구들한테 달고나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텐트 속 온도가 40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자, 뻘밭입니다. 거기에 텐트만 쳐놓으면 덥죠. 당연하죠. 8월 초 덥죠.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그거 무슨 극기훈련입니까? 너무 좀 안일했어요. 안타까운데 미안한데 아무튼 마무리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 1호 스카우트라고 직접 발언하진 않았습니다. 선배 스카우트로서 새마음구매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기쁩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은 얘기했고요. 참고로 지난 3월에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서 명예총재로 윤석열 대통령이 추대됐습니다. 네. 아무튼 스카우트를 했으니까 그때 스카우트를 했으면 정말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캠핑하고 그랬으면 뭐가 부족하다. 캠핑한테 스카우트 정신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런 걸 좀 몇 가지 짚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여의도로 가볼까요?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8월 위기설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누가 류호정? 저는 뭐 민주당은 사실 매주 위기라고 하기 때문에 그 연장에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사실 혁신위가 제가 그 기자님께서 물어보실 때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언급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그만해야 할 때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혁신위조차도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더욱 위기설을 이렇게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혁신의 방향과 내용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하나에 혁신위원회라는 이름 붙인다고 혁신하지 못한다는 점은 제가 이 혁신위 출범 초기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저도 정당 활동하면서 각종 혁신위원회, 아마 류호정 의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혁신위원회, 뭐 평가와 전망위원회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그런 거 한다고 혁신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혁신 뭘 그 간판에다 달고 참 성공한 적을 좀 찾기 힘들었어요. 네, 결국에는 혁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논의할 수 있어야 혁신이 가능한데, 이번 혁신위는 그런 좀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는 데에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간담회에서 어린이 활동가들이 이 이제 노동자나 기후위기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현실을 바꿔야 하는 게 정치의 책임 아니냐라고 이제 민주당을 아주 날카롭게 질책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예. 저는 그 질책을 민주당이 아주 무겁게 새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국민들이 민주당에 바라고 있는, 제1야당에 바라고 있는 요구들이 녹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뭐 내일 발표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민주당 혁신위가 대의원제 폐지 관련해서 이제 앞서서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혁신위면 보통 총선을 대비해야 되고 총선의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도층을 확장하려는 노력들을 보여야 되는데, 이 대의원제 폐지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관련된 룰이거든요. 그러게요. 그걸 왜 지금 이 시점에 할까? 그러니까 저는 그 10월 퇴진설, 이재명 대표의 10월 퇴진설이 점점 힘을 받는 게 이 전당대회 룰을 손봐가지고 또다시 전당대회를 치우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 생각,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서야 이 혁신위가 왜 국민과 민주당 당원분들의 동떨어진 생각을 자꾸 내놓으려고 하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혁신이 꾸려졌을 때 내심 그래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어요. 또 위원 중에 서복경 교수님이 계신데 정의당에서 이렇게 쓴소리 이렇게 잘 해주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분이 이제 그간에 말씀하신 걸 보면 민주당을 가리켜서 뭐 오합지졸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특히 이제 김용주 전 부의장님이 그 일본 여행 네. 본회의장에서 준비하시다가 사진 찍혔을 때 네. 그깟 사과가 뭐가 힘들다고 며칠 동안 미적거리냐, 뭐 네. 이런 비판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김은경 위원장은 이번에 그 노인 폄하 발언 관련해서 오히려 그보다 더 훨씬 못한 태도를 보인 거잖아요. 그리고 남에게 뭔가 요구할 때는 쉽지만 자기 일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셈인데, 이런 거 하나만 보고서도 혁신이 조금 이제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해산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오염수 투기 저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초등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동학대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어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모든 것이 이제 메시지잖아요. 특히 야당 대표의 어떤 그런 일정 같은 게 다 메시지인데, 뭐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아이들을 이용해서 마치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간담회가 어린이 활동가라고 하는 분들이 원해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해서 이루어져서 뭐 들을 수 있죠. 그러면 비공개로 하셨어야죠. 왜 이걸 공개로 해가지고 어린이 활동가라고 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어떤 글쎄 약간 국민들이 봤을 때 어린이를 마치 이용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어떤 일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는 결코 국민들께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해인. 왜 비공개로 해야 되죠? 이 어린이 활동가들의 발언을 폄훼할까봐 비공개로 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오히려 좀 들었는데, 이번에 그 후쿠시마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던 어린이 활동가들이 제가 지난달에 국회에서 이제 노키즈존 관련 토론회를 열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제 토론자로 함께 해줬던 활동가들이에요. 특히 어린이 당사자로. 왜 어린이를 정치에 지금 참여시키고 막 그러세요? 근데 이제 이 자신들의 통찰력 있는 문제 제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나 간담회에 섭외하는 과정에서 어린이 활동가 당사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물어보는 과정도 거쳤고, 네. 이 어린이 활동가들의 양육자 분들이 또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저 어린이들은 혼자서 판단할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이용하는 것이다라는 아주 자의적인 판단을 저는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앞으로
앞으로 이 지구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바다와 함께 살아가야 할 당사자로서 이 어린이들이 밝힌 입장을 경청하기는커녕 묵살하려는 태도,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방송에서 논평을 해야 하나 이런 자괴감이 좀 듭니다. 어린이도 생각을 말할 수는 있지요. 그렇죠. 사실 정치에 관심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분들과 가끔 저도 간담회를 하거든요. 네. 비공개이긴 합니다만 평소에 기후위기나 특히 이런 환경 문제는 어릴 때부터 많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정치라는 걸 좀 터부시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의 현장에 어린이들이 이렇게 등장했을 때 더욱 뭐 조금 더 과잉된 언어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동학대라고 표현하거나. 사실 근데 그게 이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면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그 그림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혹은 의사와 상관없이 뭔가 하지 않았다면 네, 문제 없다고 봅니다. 아니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그 메시지가 너무 뚜렷하잖아요. 어린 아이들 모셔가지고 여기서 하려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그냥 쓰리 쿠션을 윤석열 정권 공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건 어린이들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민들을 만나면 그런 어민들을 이용하는 거고 노동자들을 만나면 노동자들을 이용하는 건가요? 왜 어린이 활동가들의 의견들을 듣는 자리만 어린이 활동가들을 이용한다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건지 좀 잘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신당 창당설 살생부 논란 있더니 지금은 수도권 폭망론 있는데 이거 전략입니까? 아니면 실체가 좀 있는 겁니까? 살생부 괜찮으신가요? 글쎄요, 저는 그 며칠 전에 심평 변호사 나오셔가지고 라디오를 다 들었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 당에서 심평 변호사한테 더 강하게 액션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강하게 액션했어요. 대통령실에서도 하고. 아니 뭐 그 정도로 끝날 게 아니, 왜냐면 심평 변호사가 예전에 김기현 대표 당시 후원회장 네. 하셨잖아요. 예. 그때도 김기현 대표 안 되면 마치 대통령 탈당하실 수도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건 큰 논란이 됐죠. 굉장히 당원들한테 실수하시는 건데, 이번에 대통령 창당설 뭐 이런 것도 저는 저희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거북한 말이고,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떠나서 저는 그러니까 뭐 실체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당에서 더 강하게 액션을 취해야 된다. 아니 국민의힘한테 심평 변호사가 국민의힘한테 애정이 큰 분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때도 도왔고 김기현 대표도 도왔고. 근데 당과 대통령한테 유리한 얘기를 할 때는 가만히 두었다가 조금 불리하면 거기에 또 비판하고. 그러니까 저도 당에 쓴소리하고 실체가 있는 쓴소리를 해도 저한테는 무슨 내부 총질이라느니 뭐 당에서 윤핵관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막 그렇죠. 조준 사격하시면서 살생부 심평 걱정해요. 변호사한테는 살생부 아무 어떡해요. 말씀도 못 하시고 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괜찮겠어요, 근데? 어떤 게요? 살생부요. 살생부야. 뭐 공천 앞두고 나면 뭐 그런 지라시 형태 그런 것들이 뭐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십니까? 사실 저도 살생부 어쩌다가 보게 되어서, 근데 뭐 물론 뒷장에는 정말 그 막 문제점까지 다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보기가 안 좋았는데, 근데 몽땅 그러니까 뭐랄까 100%, 120%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다 제외해버리면 도대체 총선은 어떻게 치를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뭐 영남 보수 정치 세력 그리고 특수부 검사 출신 세력이 이렇게 맞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잘 했습니다. 보면은 근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렇게 민생 뭐 경제 정책 그런 거보다는 공천 주도권 싸움 이렇게 지금 관심이 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 살생부가 실제로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앞으로 뻔히 이제 비윤 세력에 대한 공천 학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건 모든 국민들이 다 예측하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별로 놀라운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좀 신당 창당론은 갸웃합니다. 사실 신당 창당을 집권 여당에서 이제 그런 대통령 중심의 신당 창당을 한다는 건 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발목 잡거나 뭐 걸림돌이 될 때 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신당이라고 이미 불러도 될 만큼 정말 이렇게 어떤 돌격부대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신당이 왜 필요하다는 것인지 좀 약간 밖에서 제3자로서 봤을 때는 의아한 주장이었습니다. 신당 창당은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가능성 없겠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통령이나 이제 정권에서 대통령 중심의 신당 창당 정권의 말입니다. 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네. 저는 신당 창당의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 당을 이준석, 유승민 전 의원이 당을 만들고 그러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지금으로서는 가능성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4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엄마, 빨리 나와서 집에 가고 싶어요. 8살 주혁이가 엄마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작년 봄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주혁이는 단순한 감기 증세로 방문했던 병원에서 소아암 판정을 받았는데요. 총 5번의 항암 치료 중 4번째 치료를 앞둔 얼마 전 폐에 또 다른 곰팡이균이 발견됐습니다. 지금은 격리실에서 진균 치료를 받는 주혁이. 그동안 씩씩하게 버텨왔지만 예상보다 길어지는 치료에 주혁이의 몸과 마음도 지쳐가고 있는데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주혁이 곁을 지키고 있는 엄만 기약 없는 투병 생활과 쌓여가는 병원비 걱정에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주혁이와 엄마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태풍 카눈은 서귀포 남동쪽 약 270km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제주 동쪽 해상을 통과해 내일 아침 남해안에 상륙할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와 남해안, 제주 해상, 남해상에 태풍특보가, 영남 내륙에는 호우특보와 또 영남 동해안은 강풍특보가 각각 내려져 있습니다. 특보는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이들 지역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서귀포에는 124mm, 윗세오름에 116, 거제 53mm의 비가 이미 내렸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셔야겠고요. 너울과 함께 전 해안 지역에 매우 높은 파도까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00에서 200mm 안팎의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영동과 영남 제주도는 300에서 400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영동과 또 영남 부근 해상에서는 오늘과 내일 사이에, 또 수도권은 내일 오전부터 저녁, 모레 새벽이 강수 집중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 지방의 많은 곳은 600mm 이상, 시간당 60에서 100mm 안팎으로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 해안으로 너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0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느린 속도로 북상하고 있는 태풍 카눈이 내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전국 산사태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발령했습니다. 한편 중대본은 내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가 잇따라 검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 같은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안성시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 현장 붕괴 사고에 대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해병대 수사 관련 논란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일부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면이 많다며 구체적인 건 국방부가 설명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To the Batmobile. Wave of super energy. 주 기자의 1분. 초점 홍나이도 힘들다. 삼성과 세모녀 1년 새 주담대 2조 2천억 원 늘어난 까닭. 오늘 이 뉴스가 포털 사이트 메인을 달구고 있더라고요. 홍나이도 힘들다고요. 재벌 총수 일가 상속세 부담에 주식담보대출 늘었다. 홍나이, 이부진, 이서연, 이 삼성과 세모녀 주식담보대출 늘었다. 그래서 상속세에 대한 근본적 개편 필요하다. 그러니까 세금 깎아주자. 이런 기사입니다. 약탈적 상속세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나, 이런 칼럼까지 나왔더라고요. 한국경제에서 말입니다. 이 맥락이 비슷한 부자들 세금 깎아주자 기사가 수십 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번뿐이 아닙니다. 5월로 가볼까요? 올 5월에는요, 이재용도 힘들다. 상속세 깎아줘라. 이런 기사 나왔습니다. 2월에는 말입니다. 종합, 이서연도 힘들다. 상속세 깎아달라.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계속 나와요. 계속. 자, 올 국세청에 의하면 상속세를 냈다면 그 사람은 상위 6% 부자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를 낸 사람의 절반은 10억에서 20억 원을 물려받아서 7천만 원가량 세금 냈습니다. 과하게 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정도면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홍나이, 이부진, 이서연 씨 상속세 많이 냈어요. 그런데요, 상속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홍나이 전 리움 미술관장, 지금 보유 주식 가치는 7조 7천억 원 정도 되는데 3년 전에 에 비해서 128% 증가했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지금 보유 주식 가치 5조 9천억 원. 그런데 3년 전에 에 비해서 230% 증가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1조 7천억 원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3년 전에 비해서 184% 증가해서 지금 약 5조 원대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식 거의 대부분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지분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100%, 200%, 300% 가까이 재산 늘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넣으셨습니까? 3년 만에? 어떠십니까? 경제 힘들다고 합니다. 서민 힘들어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목소리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언론은 왜 부자 걱정만 하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재벌 세금을 걱정하는지 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부자 감세만 외치는지 그 이유를 전 잘 모르겠습니다. 주기자 1분이었습니다. 이적 걱정 말아요. 그대 걱정은 좀 되는데요.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진짜 보수들의 진짜 나라 걱정, 이것이 보수다. 오늘은 친이계의 본류죠. 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친이계 핵심이셨는데 왜 그런데 네. 이거 좀 왜 윤핵관 측에 이렇게 끼지 못하시고, 네, 왜 지금
네. 어떤 자리도 맡지 않으시고 장관도 안 하시고 그러십니까? 아니 뭐 인생이 그런 거죠 뭐. 네. 예. 혹시 바른 소리 해가지고 쓴소리 해가지고 그러신 거 아닌가요?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네. 또 여러 대선 캠프가 생길 때마다 제가 다른 선택을 했죠. 아, 그렇습니까? 예. 사실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뭐 제 자신도 자신입니다만은 내년 총선에 이제 국민의힘이 잘 돼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윤석열 정부 정권에 너무 큰 타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영우 의원께서는요. 행안위 지금 안행위가 되겠지만 행안위에서 매우 발굴의 활약을 하셨고요. 국방위원장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잼버리 잼버리. 네, 잼버리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미숙할 수가 우리 역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12일 날인가요? 예. 그날 이제 끝나니까 수습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예. 그리고 이제 책임 소재는 또 분명하게 가릴 건 가리되 네.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솔직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5년 동안 그 우리가 유치에 성공했고 하지만 그 동안에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또 기반 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네. 이런 거 이제 따져봐야 되죠. 그리고 왜 그렇게 숱하게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갔는데, 그렇죠. 예, 어떤 돈을 어떻게 쓰면서 돌아다녔는지 따져봐야죠. 예, 따져봐야죠. 그런데요, 혈세니까. 조금 문제가 있거나 잘못했다 그럴 때 맨날 전 정권 탓하는데 정권 바뀐 지 지금 1년도 넘었어요. 언제까지 그럴 건지.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장부터 굉장히 그 잼버리 대회에 대해서 네. 많은 그 민주당 의원들도 여러 가지 그 언론에 나와서 이거 너무 엉망진창이다 말이죠. 네. 외교적인 또 참사다. 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완전히 남의 일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도 이걸 유치한 거는 또 문재인 정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거의 이 정말 이 폭염이나 폭우보다도 더 짜증나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었어요.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세계의 청소년들이 와 있는데 4만 명 이상씩이나 그래가지고 이번에 돌이켜볼 것이 세금 어떻게 썼느냐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번 잼버리 이렇게 보고 이런 그 행사라든지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또 많이 해야 될 텐데 부산 엑스포도 그렇고요. 예. 유치가 된다면 이 정치권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도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잼버리 좀 엉망이었어. 그래서 K-팝 공연 좀 필요한 것 같고 BTS 차출하자. 자, 전 국방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제 국방위원장이라면 현재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성일종 의원님이 국방위원이신가 봐요. 네네. 그렇죠? 그 잼버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 이런 그 좋은 공연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소통의 방법이 좀 잘못됐죠. SNS에다가 예. BTS 공연을 해서 국격을 높이자. 예. 그리고 국방부는 이거에 대해서 총력 지원해라 이렇게 되면 이건 좀 문제가 돼요. 압박으로 느끼죠. 네.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 그 성일종 의원님의 마음은 알겠어요. 예. 하지만 이런 거는 국방위원회를 통하든 아니면 국방부의 기조실장한테 얘기하든 이러이러한 그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실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한번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예. 이게 SNS 정치 때문에 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아쉽다. 이게 결국은 소통의 문제다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요.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하고 해병대 수사단하고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이거 뭔지 지금 계속해서 항명이다 아니다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기 문란을 넘어서 완전히 군기 증발이에요. 네. 이 군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특수한 조직 아닙니까? 예. 전쟁이 나면은 총 들고 나가서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네. 조직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쟁터에서 또 후방에서 엄청나게 많은 명령이 하달되고 그렇습니다. 예.
전장터에서는 돌격 앞으로 예? 소대장, 예? 분대장의 또 명령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최수근 상병 사망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했습니까? 이건 좀 잘못됐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사고를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치밀하게 해야 되고 이것은 급하게 할 일도 아니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해병 수사단에서 수사 조사를 했고 또 일단은 결재를 했다고 그랬는데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첩 그 순간에 이첩 보류하라라고 예? 하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명령의 또 과정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해병 수사단에서는 경찰에 이첩을 했고 예. 또 결국 이걸 또 회수를 했고 예. 이렇게 엉망인 과정을 만천하에 지금 드러내 보였단 말이죠. 국방부와 해병대가. 네. 저는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완전히 군기 문란이죠.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마쳤는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가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지금 엉망이 됐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저런 주장을 지금 그 의혹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네. 저는 이 전 과정이 좀 밝혀져야 된다고 봐요. 예.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돼. 왜냐하면 전쟁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거. 국방부 다르고 해병대 다르고 네. 뭐 해병 수사단 다르고 군 검찰단 다르고 또 지금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조사한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혼란스러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저는 정말 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거는 저는 모든 상황을 그 전쟁 상황, 적과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잼버리도 그렇고 해병대 이 수사 그 과정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그렇고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해요. 잼버리도요. 네. 지금 각 학교에 이제 세계 여러 나라 학생들 숙소 정했잖아요. 네. 그 학교에서 자원봉사하는 학생들은 지금 밤잠을 못 자면서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잼버리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잼버리 조직위원장, 조직위원들 또 각 부처 장관들 지금 밤잠 설치나요? 아니죠. 저는 그래서 정말 이번에도 시민사회는 빛났다 생각을 해요. 종교계, 학계, 뭐 네. 시민단체, 기업체까지 기업 나서서, 나서가지고 결국은 마무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부 부처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네.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 그래서 군 부대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소대장, 중대장들은 엄청 고생해요. 예. 사병들도. 네. 그러는데 이 고위직들이 네.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정부는 지금 잘하고 있나 계속 지금 의문 부호가 찍히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다 물어봐야 되는데 먼저 민주당부터 볼게요. 네. 민주당은 지금 쌍방울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지금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는데 어찌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민주당을 지옥으로 안내하는 두 사람은 이화영 부지사하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완전 저승사자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화영 부지사 지금 이제 그 법정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은 예. 완전히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감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화영 부지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완전히 그 감옥문에 패스워드 3자리까지 지금 눌렀어요. 나머지 한 자리 지금 안 누르고 있는 건데 못 누르고 있는 건데 그래요? 부인이 반대하고 있죠. 민주당 의원들이 또 수원지검까지 가가지고 연좌농성하면서 압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려운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원래 혁신위는 당이 굉장히 힘들 때 와가지고 도와주라. 이 좀 불을 꺼달라는 건데 완전히 민주당을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영양제 놔달라 그랬더니 완전히 독극물 주사를 놓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현재로서는 너무나 큰 악재다 생각을 하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진실을 말하는 거를 방해하면 안 되죠.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틀린 얘기죠. 틀립니까? 평화부지사가 예.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예. 대기업체 회장한테 부탁하면서 쌍방울입니다. 그렇죠. 네. 뭐 300만 달러, 500만 달러 이런 대북 송금을 했다. 이 사실을 도지사가 전부 알고 있었다. 묵인했다. 승인했다.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은 이거는 엄청난 그 무슨 뭐 이 국가 반란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그 제목이 많이 있죠. 정확하게 제가 제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외환관리법도 그렇고 제3자 뇌물죄도 있고 이거는 뭐 감옥으로 안 갈 수가 없죠. 그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고요. 정확한 지금 진술에 대해서도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꽤 나왔죠. 꽤 나왔어요. 네. 아무튼 민주당은 지금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처리될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죠. 그래요? 네.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가면 민주당이 예. 민주당이 그러면 폭망한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은데요. 검찰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네.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 민주당이 또 어떤 또 대변신 변혁을 하는가에 따라서 네.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네. 자,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당 창당설 심평 변호사가 얘기했는데요. 파장이 엄청 크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부인하고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비판적인 목소리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살생부 논란 그리고요. 수도권 폭망론 계속 이어지는데 이거 선거 전략입니까? 아니면 또 실체가 있는 겁니까? 저는 그 둘 다일 수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민주당이 엄청나게 뭐 돈봉투 사건에 뭐 평화부지사 사건에 네. 뭐 대장동에 등등등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가 너무나 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올라야 되는데 그렇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당이지만은 수도권에서는 다 도전자 입장입니다. 예. 왜냐하면 현직 전부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잖아요. 민주당이 대부분 아주 네.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죠. 압도적이죠. 예. 그러면 도전자 입장이기 때문에 인지도도 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본선 경쟁력도 아직은 뭐 검증이 안 됐고 그다음에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영입이 됐냐 하면은 그것도 좀 아직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내년 총선 이대로 가면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엄청 강해요. 네. 제가 요즘에 이제 청년 정치인들도 만나고 수도권의 원외 당협위원장들 만나면 하나같이 다 힘들어합니다. 예. 이런 위기의식이 우리 당 지도부에 저는 전달됐다고 봐요. 예. 그리고 내년 총선에 대비한 그 전략을 세우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없으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정당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인재 영입과 좋은 정책 수립, 네. 공약 개발 이런 거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튼 뭐 이재명 사법 리스크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외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정책으로 어떤 민생 현안으로 지금 국민들한테 다가오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홍준표 시장에서 비윤계 안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이준석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내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건 뭐 알 수 없죠. 그런데 이제 그 홍준표 그 시장의 발언 뭐 뜻은 잘 알겠습니다. 네. 포용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다 덧붙여서 한 말씀 또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이준석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하는데 네. 또 민주당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화력이 안 보여요. 그래요? 네, 그런 건 문제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내년 총선에서는 정말 모든 우리가 그 전투력을 모아야 되는데 네. 나름대로 정치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 민주당보다는 우리 쪽에만 공격을 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균형이 깨져 있다 생각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좀 걱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시장도 저는 뭐 그분은 선출직은 거의 10선인가 했어요. 네.
아주 우리 당에서 최고 아마 정치 경험이 많을 겁니다. 오래 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분의 한 말씀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당이 앞으로 잘 되도록 하는 말씀 이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폭우 피해 발언이라든지 뭐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언행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실망도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아무튼 우리 당이 지혜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정치 또 원로 선배님으로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저는 바라죠. 네, 그렇습니까? 원희룡, 한동훈 차출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저는 내년 총선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네. 원희룡, 한동훈, 뭐 박민식 장관 이런 분들 출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다만 조금 그래도 험지로 가야죠. 뭐 서울 강남으로 가거나 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가더라도 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저는 경선을 통해서 당당하게 공천권을 네. 획득이라 그래야 됩니까? 공천권을 따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내년에는 양당이 어느 정당이 공천 잡음이 적은가 예. 그것이 관건일 겁니다. 승패. 그래서 제 생각은 253개 전 지역구에서 모든 공천은 경선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의와 공정과 상식에 맞는 오히려 가장 과학적인 공천 시스템이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떤 사람 뭐 내리꽂고 하면은 공천 잡음 있으면 저는 져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친이계 본류 김영우 의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본류.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네. 지명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좋다고 봐요. 왜냐? 그때 그런데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사실 언론 탄압 심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지금 우리 주 기자의 그 프레임이고 민주당 제 프레임 아닙니다. 야권의 프레임이고.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이명박 정부 때는 사실은 뭐 언론 장악이다 그러시는데 네. 그 당시에 그 이동관 수석이나 또 나중에 뭐 특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네. 이동관 수석이 무슨 뭐 언론 장악을 했다는 어떠한 무슨 조사나 혐의나 유죄 판결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유죄 판결은 없었으나 조사는 있었고 문건도 있었잖아요. 그리고요. 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민주당 때 얼마나 심했는지 아시죠? 민주당 그 당원 워크숍에서 방통위 통해 가지고 모든 방송사 내부 조사하자는 그 문건을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이 돌려봤어요. 의원님, 그 정도로 당원 워크숍에 있었던 문건하고 청와대 문건, 국정원 문건하고 다르지 그래서 않습니까? 제가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한상혁 막 그 방통위원장이 네. 그 종편 그냥 저 재승인하면서 불법 저지르고 했을 때 지금 이동관 내정자 반대하는 사람들 단체들이 한 줄 성명서를 낸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이 선택적 공정 언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잘못했다고 보고 워낙 지금 그 언론 이게 미디어 환경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세우는데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래도 웬만큼 중심을 잡게 하는 데는 저는 이동관 수석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슨 뭐 이렇게 강경한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언론 장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지금 환경이 그대로 가는 게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프레임이에요. 자, 친이계 본류 김영우는 왜 윤핵관이 되지 못할까? 저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 포천이 원래 지역구셨죠? 거기서 삼선했죠. 그 지역 구민들한테도 사랑받으시고요. 이번에도 포천으로 가십니까? 저는 삼선식 했기 때문에 당으로부터는 많은 혜택을 받은 셈이에요. 혜택 받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민주당 의석을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오는데 역할을 하고 싶죠. 그래서 아직 지역구 뭐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알겠습니다.
말씀 또 듣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해서 다음 사항 유의해 주십시오. 해안가 방파제, 산간 계곡, 야영장 등 방문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산책로, 계곡은 범람이나 급류, 휩쓸림 사고 위험이 있으니 가까이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그동안 내린 비로 집안 약해져서 산사태 비탈면 축대 붕괴 우려가 있으니 위험 지역에서는 미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과학을 향한 진지한 고민, 과학과의 수다. 주진우 라이브 과학 선생님 이선호 엑소쌤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주진우 라이브는 선생님들의 교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시죠? 네, 알죠. 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존경합니다. 이선호 엑소쌤.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하셨어요? 안 그래도 지금 태풍이 지금 카눈이 북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태풍의 과학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태풍이 왜 생기는 겁니까? 왜 여름에 생깁니까? 그렇죠. 사실 이 태풍은 다른 말로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 열대성 저기압이란 말 뜻의 태풍이 왜 생기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저위도의 열대 해상에서 일어나는 저기압이란 뜻인데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적도 부근은 굉장히 태양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수온이 높고 또 바닷물이 뜨거우니까 증발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증발이 마구 일어나면서 그 바다 위에는 열과 수증기가 가득한 공기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라면 물 끓일 때 끓이면 이 뜨거운 수증기 덩어리들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상승기류처럼. 그래서 이 공기 덩어리가 뜨거우니까 이 적도 근처에서 이 상승기류를 타고 위로 상승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원래 여기에 공기가 가득했었는데 네. 얘네가 자꾸 올라가면 이곳의 공기는 계속 비워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것을 공기들이 비워져서 공기의 압력, 즉 기압이 낮아진다라고 해서 이걸 조금 짧게 표현해서 저기압이라고 하고요. 예. 근데 열대 해상에서 벌어지는 저기압이다 보니까 만들어진 저기압이다 보니까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부르고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태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선 태풍, 또 미국 쪽에서 생기는 거는 허리케인. 맞습니다. 저 인도양은 사이클론. 네. 저 호주 쪽은 윌리.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외웠죠. 그런데 그게 약간 지금 수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허리케인이나 태풍 이런 것들은 사실 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발생 지역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다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서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타이푼, 태풍이라 하고요. 예. 이게 이제 주로 동아시아, 우리나라 그렇죠. 쪽으로 올라오는 거고요. 예. 그다음 북태평양 동부에서 만들어지면 허리케인. 주로 이제 미국을 강타하고요. 인도양에서 발생하면 이제 사이클론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이 호주 근처에서 생기는 태풍을 윌리라고 하지만 얘는 이제 사이클론과 통합돼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네. 태풍이 불 때 하늘이 정말 예뻐요. 네. 태풍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네. 잠시 후에 하늘이 정말 맑고 예뻐요. 그럼 조금 있다 또 비 와요. 네. 그 태풍의 눈에 들어간 거죠. 정확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태풍의 중심은 네. 오히려 이 하강기류로 인해서 구름이 생성될 수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람도 안 불고 구름이 잘 안 생겨서 맑다고 해요. 예. 그래서 오히려 태풍이 샥 불다가도 태풍의 눈으로 들어오면은 오히려 해가 보이는 현상도 목격되고요. 그렇죠. 규모가 큰 태풍 같은 경우는 이 태풍의 눈 직경이 많게는 100km를 넘는 태풍 이제 100km 안은 그러면 평화롭고 그렇죠. 그 바깥에서는 난리가 태풍이 나는 치고 거죠. 예.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 태풍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던 시절에는 이 태풍의 눈에 들어왔는데 이게 날씨가 겠구나 착각해서 네. 큰 참사가 일어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태풍이 끝났다 그래서 배 타고 나가고 막 그랬어요? 맞아요. 네. 그게 일본에서 일어난 토야마루 침몰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네. 비가 퍼붓고 파도가 높아서 운항을 중단하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비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잦아들어서 이게 출항해도 되겠다 예. 싶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태풍의 눈에 들어온 거였죠. 그래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사실 인공위성이 없었고 통신 사정도 좋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시 태풍의 눈을 벗어나서 이 페리호가 침몰해서 탑승인원 1,300명 중에서 1,160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아, 그래요? 1,000명 넘게 사망한 사건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요, 태풍이 주로 주로 태풍이 가는데 한반도로 막 틀잖아요. 네네. 일본 쪽으로 더 틀고 왜 태풍이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까? 그러니까 주로 태풍은 거의 열의 한 8은 네. 일본 쪽으로 꺾이거든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가면 일본 쪽으로 가야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왜 항상 꺾이냐? 정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경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로인데, 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북반구 쪽을 네. 이 수박을 가로로 자른다고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 네. 세 등분을 한다면은 적도에서 이제 위도 30도, 네. 위도 30도에서 60도, 60도에서 이제 제일 북극까지 이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근데 이제 적도에서 30도에서 부는 바람이 있고요. 30도에서 60도 사이에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30도에서 60도 사이에 부는 바람이 항상 이 중국에서 일본 쪽으로 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중국에서 일본. 이걸 바람을 편서풍이라고 타고 하거든요. 가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갑자기 태풍이 적도에서 근처에서 올라오다가 30도 정도 되면은 주로 일본 쪽으로 꺾어요. 꺾어버려요. 네. 그게 이제 편서풍 때문에 네. 이제 북쪽 아래쪽에서 일본 쪽 오른쪽 위쪽으로 네. 이제 부는 바람에 의해서 제주를 스치는 경우도 많지만 제주의 산신령들이 힘을 써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주에 스치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으로 주로 이렇게 가는데 네. 참 근데요 네. 태풍은 왜 이렇게 계속 생기고 사라졌다 또 생기고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생깁니까? 네,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네. 이게 만약에 안 생기면 우리 지구상의 인류는 생존할 수 없다라고 과학자들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렇냐면 이 지구 자체가 둥그렇다 보니까 태양빛을 받으면 이 적도 부근은 태양열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북극 쪽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덜 받죠. 비스하게 받으니까. 그러면 이게 그냥 가만히 냅두면 적도가 계속 뜨거워져서 이 열의 불균형이 쌓여서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기 힘든 환경이 조성된다 그래요. 예. 그런데 태풍은 이 적도에 있는 열을 머금고 극지방 쪽으로 열을 골고루 섞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빨리 보내주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적도에서 쌓인 잉여의 열들을 이제 보내주는데 그 정도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면 이 태풍 하나당 평균적으로 핵폭탄 10,000개 정도의 에너지를 머금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튼 지구를 위해서 태풍은 그래도 좀 좋은 역할을 하는군요. 이제 섞어주는데 웬만하면은 네. 우리나라로 안 오고 좀 다른 바다로 데로, 그렇죠.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죠. 태풍이 불면 동물들이 먼저 막 움직이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를 감지하는 동물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태풍을 역이용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미국 네브래스카대 링컨 캠퍼스 연구팀이 생태학 저널지에 2011년부터 한 10년 동안 북미로 향하는 허리케인 40세기 태풍의 눈을 관측한 결과 신기하게도 태풍의 눈에 동물들이 있는 걸 확인한 거예요. 아, 눈에서 동물들이 거기에서 지내고 있군요. 맞아요. 그러면 태풍이 부는 걸 다 알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 북쪽으로 이동하던 철새들이 네. 태풍을 만나면 오히려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 버린대요. 들어가서 왜냐하면 그 근처에서 휩쓸려다가 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안전하지 않습니까? 아, 똑똑한 녀석들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미국에서 허리케인 케이스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 쪽으로 일본 쪽으로 오는 태풍에서도 이게 관측됐다 그러는데요. 네. 일본 연구팀이 이제 스음새라고 하는 조류 401마리를 11년 동안 위성 추적한 결과 네. 실제로 이 태풍이 올 때 오히려 태풍의 눈에 들어가서 네. 8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이 활강하면서 생존을 한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랬대님께서 엑소쌤이 카눈에 이어서 올 가을까지 태풍 몇 번이나 옵니까? 시골에 농사 짓는 부모님 걱정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태풍이 사실 정확하게 언제 생길지는 아직도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고요. 주로 여름 가을 사이에 많이 생기죠. 겨울 전에. 맞습니다. 네. 그리고 몇 번은 대비해야 돼요. 짤막하게 제가 태풍 이름 관련해서 상식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 태풍은 이 태풍위원회 회원국 14개국이 제출한 10개 이름을 섞어서 네. 총 140개의 이름들이 지금 다 예비 명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례대로 하나씩 이름을 붙여줘요. 예. 근데 만약에 태풍이 너무 큰 피해를 입혔다. 예. 그러면 회원국의 요청에 의하면은 그 태풍 이름은 삭제될 수 있어요. 아, 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루사랑 예. 매미가 결국 큰 피해를 입혀서 삭제가 돼서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다. 아, 그래요? 네. 매미 이름 바뀌었어요? 매미랑 루사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 태풍 루사, 태풍 매미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렇죠. 아, 그래서 이름을 바꿨군요. 별걸 다 하시네. 이선호 엑서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이현 씨.
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하늘길과 바닷길이 끊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하철은 내일 첫차부터입니다. 지상 구간 운행을 중단한다고 하는데요. 열차 운행 중단은 태풍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빗길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내서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주 영도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의성 휴게소 부근에서도 사고 발생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환강 부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는데요. 환강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퇴근길은 어제보다 정체가 더 심합니다. 서울시내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쪽으로는 서부간선 지하도로 입구에서 화물차가 높이 제한에 걸렸습니다. 2차로가 막히면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 토크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평론가입니다. 동국대 이용중 교수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저는 세계적인 평론가는 임상훈 소장님 그 브랜드인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교수님한테 지금 특별하게 한 겁니다. 네, 교수님 잘 오셨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의원님. 네. 해병대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건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참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요. 네. 기억하실 겁니다. 2021년 네. 이해람 공군 중사가 예.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습니다. 예. 그래서 민군 병영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네. 제가 거기서 사법분과 위원장이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군사법제도를 만든 거예요. 아, 그랬습니까? 이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이 주가 돼서 수사하도록. 그렇게 그리고 조사를 해서 경찰한테 넘기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넘기는 양식 절차 다 규정했고. 그때. 그러고 이제 군수 내부가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개입 못하도록 네. 만든 게 제도 개선의 취지입니다. 그렇죠.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 변화된 군사법제도 환경에 대한 최초의 일탈 행위이자 도전이라고 볼 수 아니, 있는 거죠. 법과 절차를 만들어놨는데 그대로 안 하고 지금 일탈했다고요? 뒤집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문제가 된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에 항명죄로 입건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수사단장 A 대령의 예. 그 변호인단은 지금 국방부를 직권남용으로 거꾸로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기 국방부는 항명죄라 그러고 항명과 직권남용이 충돌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항명이고 뭐 명령해야 될 사항이냐? 국방부는 구체적 사건에 개입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일단 재가를 받아서 경찰로 수사단장이 자료를 넘기고 이첩이 끝났으면 제가 받았잖아요. 명령 받았잖아요. 이제는 경찰이 해야 돼요. 예? 민간 경찰이 여기선 경북 경찰청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데 국방부가 저기 넘기지 말라 그랬는데 넘겼다 이러면서 경찰청에 가서 회수를 해옵니다. 인계한 서류를. 그래요? 그다음에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수계. 네. 뭐 이건 거의 무시무시하잖아요. 항명 수계로 입건을 하면서 해병대 수사단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러자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단은 국방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는 겁니다. 법적 조치를? 이거 뭐 항명, 하극상 이런 거에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들리는 목소리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원래 항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당한 명령에 복종 안 한 걸 항명이라 그래요. 예? 그러나 만약에 합법적이지 않은 명령을 내리면 무효입니다. 네. 그거는 복종 안 해도 돼요. 네. 정당하지 않은 건 복종해야 되지만 합법적이지 않은 건 복종 안 해도 돼요. 네. 합법성과 정당성의 문제인데 이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이루어졌느냐가 초점이에요. 네. 그런데 법에는 이미 군사법제도가 바뀌어서 예. 구체적 사건의 상급기관은 개입 못하고 하급 수사기관이 경찰에 협조 요청, 인계인수서를 보내도록 돼 있는데 그 인계인수서에 쓰는 양식이 있어요. 혐의 내용, 혐의 대상, 그다음에 죄명. 그런데 국방부 얘기는 그걸 다 지우라는 거예요. 아이고, 알겠어요. 이렇게 되다가 이제 정면 충돌이 왜 요즘 잼버리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이 절차대로 안 하는 걸까? 왜 이렇게 허점을 계속 보이는 걸까? 걱정이 됩니다. 국민들은 걱정이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불안합니다. 네. 자, 교수님. 네.
이번 잼버리 사태가 한국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엑스포 우리 좀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 악영향 미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근시안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심각합니다. 그래요? 그 한 나라의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거, 국가 브랜드를 결정하는 건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 집단적 무의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본, 뭐 미국 이렇게 생각하면 갖고 있는 어떤 브랜드인데 네. 그 국가 브랜드가 결국은 매력 지수고 소프트 파워의 핵심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는데 망가뜨리는 데는 며칠에 지금 끝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수십 년에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정말 밤낮없이 일하면서 쌓아왔던 이런 문화적인 브랜드 시크하다고 하는 그 한국의 이미지가 한 번에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뭐 어떤 기획이라든지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게 아니라 화장실이 더럽다, 비누가 없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로 지금 완전히 무너진 거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는 단순히 뭐 당장 있을 그 2030 엑스포 결정, 유치 결정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 전체 외교의 펀더멘털이 지금 흔들렸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진 역량보다 이런 국제 행사 더 잘 치렀잖아요. 네. 아시안 게임, 뭐 올림픽, 월드컵 그리고 뭐 얼마 전 동계 올림픽까지 네. 뭐 잘했는데 이번에 조금 아쉽지만 그렇게 또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팍 떨어지고 막 그럴까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요새 개인적으로 오늘도 그러는데 네. 지금 이메일을 쓰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도 사과를 해야 돼서. 그래요? 예, 오늘도 지금 영국에서도 그러는데 도리어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보리스 총리 밑에서 살고 있다 이러면서. 네. 그리고 지금 칠레에도 제 좀 여사친 파울리나 그 통상 그 차관한테도 너희 지금 칠레 대표단 저 스카우터들 지금 충청북도에 가갖고 지금 잘 안전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 얘기가 많이 들릴 정도로 그렇게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추락하는 거죠. 이거는 국가 브랜드. 우리가 사실은 이태리나 프랑스의 그 현실과 달리 그 나라 갖고 있는 그 브랜드 때문에 명품이 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해요. 네, 국가 브랜드가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많이 좋아졌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는 우리가 뭔가 싸구려. 근데 우리도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새 얘기하는 게 자국했더니 후진국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초반에 외교적 차원에서 따지면 외교부 대응이 너무 아쉬워요. 그렇습니까? 그 각국 대사관에서 외교부로 문의가 많이 왔거든요. 네. 근데 8월 2일까지는 외교부가 조직위원회 직접 알아보시라. 그러면서 답변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좀 설명해 줘야죠. 국무조정실이 이미 총리가 뛰어들고 조정실이 나서고 이랬다 그러면 범정부 지금 대응 체제로 들어간 건데 네. 외교부가 조직위원회 알아보라 그러니까 조직위원회가 뭐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고 뭐 외교적인 능력이 있는지 어쩌는지 이래가지고 저기 그냥 떠넘기기를 했다가 3일쯤 돼서야 외교부가 뒤늦게 나섰던 겁니다. 그것도 뭐 대통령 또 휴가 중이고 뭐 여러 가지 그 또 지시가 내려오고 이렇게 되니까 뒤늦게 외교부가 뛰어든 거예요. 이 점이 가장 아쉽다는 거예요. 실수는 할 수 있다 손쳐요. 네. 참사도 뭐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후에 태도를 보는 거예요. 자세를 보는 건데 외교부가 이거를 조직위에 떠넘겼다 그러면서 답변을 못했다? 이렇게 되니까 잼버리가 엉망이다, 진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시민들은요 또 얼음물 들고 또 음식 들고 복숭아 들고 이렇게 또 다 달려갑니다. 우리가 어떤 국민입니까? 국민들은 진짜 훌륭하신데 정부의 대응 이 대처 미흡해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보면은 그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태에 여러 부처가 지금 합치다 보니까 책임은 미루고 공은 다투는 상태가 됐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주무처 장관 두 분은 좀 패닉 상태인 것 같아요. 특히 그 김현숙 장관은 보면 눈빛이 풀려 있습니다. 저 상태에서는 아무 컨트롤이 안 됩니다. 예, 본인이 지금 약간 정신적으로 흔들리신 게 아닌가 정도로 워낙 많이 지금 비난이 들어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정서적인 측면까지 교수님이 또 짚어주시니까 인지인역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결코 뭐 그분의 원래 그 성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리고는 그 직후에는 일본이 해양오염수 방류할 날짜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일본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문제 정말 제가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지난 8월 1일 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단독 보도가 나옵니다. 네. 일본 외무성 간부의 인터뷰를 실은 거예요. 네. 물론 익명입니다만은 뭐라 그랬느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다. 네. 그럼 내년 총선까지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고려해 드리려면 네. 이 오염수를 한미일 정상회의 이전에 방류하면 안 된다. 네. 그걸 방류해버리면 윤 대통령이 정상회의에서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을 지울 수가 없다. 네. 이 정도 배려는 필요하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어제 이제 드디어 그 우리 외교부가 또 익명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예. 조선일보에 단독 기사가 나갔는데 네. 이 내용인즉슨 뭐냐면은 그게 아니고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문제에 한국과 미국 정상의 찬성의 그 뜻을 공동성명 문구에 담고 싶어 했다. 그러니까 의제로 아예 삼아서 네. 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가지고 지지 환영 내지는 찬성의 그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이거 우리한테 요구해 왔다 이거예요. 아이고 하다. 그러니까 이걸 전문가 논평까지 덧붙여서 실었는데 네. 이게 일본의 물귀신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윤석열 대통령을 배려합니까? 그리고 지지율로 따지자면은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 저 낮은 지지율보다 더 낮아요. 누가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든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오염수 방류의 일종의 둘러리 세우기로 만들려고 하다가 네. 요렇게 본심을 밝히지는 못하고 일본 외무성이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한국 대통령 생각해 주는 척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가 대응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 정상회의마저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어떤 그 퍼포먼스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포장의 외피로 전락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심을 내가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이런 식이라면은 네. 정말 일본이 아주 얄팍한 거죠. 윤 대통령 마음껏 이용해 먹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수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른 시나리오가 지금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깃발 먼저 한국이 든 것 같아요. 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까지 질책을 받으면서 정권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로부터 받은 어떤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초기에 첫 1년에 그야말로 그 지지율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8%까지 떨어지면서 이분들이 생각한 거는 어떻게든지 탄핵을 막아야 된다. 근데 박근혜 정부가 사실은 탄핵이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사실 미국으로부터 좀 배제가 됐거든요. 친중 노선을 겪으면서. 그래서 이분들이 최후에 이제 막아야 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헌법재판소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는다라는 기본적인 외교 시나리오를 전략을 갖고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 제 생각에는 한국이 먼저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이 돼도 박근혜의 재판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를 미국과 같은 결로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대중봉쇄 노선에서 한국과 일본의 지금 협력을 아주 간절히 원하고 있거든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왜 필요하되 네. 실제 일본이 제일 급한 건 오염수 문제였어요. 네네. 예, 이거 방류하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G7 정상회의 가서도 협조를 구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고 나토 정상회의 가서도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도 다 시큰둥하고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의 마지막 일본의 정상외교가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정부는 여태까지 사실상 용인하는 입장이었다고요. 다 용인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협조를 해주니까 계속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기필코 이걸 양해한다 또는 완화한다 이런 부분을 정상회의 끝나자마자 일본 정부는 언론 플레이 할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캠프 데이비드 가보니까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다 이해하고 양해하더라. 이거를 정상회의 끝나자마자 언론 플레이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작전을 짜고 오기로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부담까지 이제 현 정부가 이제 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정말 국내 여론이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정부가 제가 보기에 일본 쪽에 지금까지 전폭적인 협력은 해줬지만은 물귀신 작전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인당수엔 심청이 혼자 빠지지.
왜 뱃사공부터 친구들까지 다 빠지냐고. 그러네. 같이 빠지자 그러니까 아니 빠지면 우리가 박수를 쳐주는데 같이 빠지자는 얘기 좀 하지 말. 이게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 대응이 아니라 외교부가 대응 차원에서 나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은 정말 해도 넘어간다는 생각이 드는 게 솔직히 말해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한국같이 협조 잘해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 이렇게까지.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이렇게 더 내는. 그리고 그걸 또 우리 생각해서 해주는 척. 이게 뭡니까? 이게 외교적 형태 맞습니까? 이렇게 얄팍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근데 중국이 일본을 계속 해킹하고 있더라고요. 한미일 군사 정보 공유 이거 괜찮습니까? 걱정됩니다. 아니 그것도 그래요. 지금까지 일본을 해킹한 걸 일본이 발견한 게 아니라 미국의 정보기관이 그걸 탐지했다는 건데 그 대상 기간은 2020년하고 2021년에 이제 네. 벌어진 일이 이제 기사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8%까지 떨어졌다 얘기했는데 2022년 7월 26일에서 28일까지 3일 동안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 했더니 취임 후에 처음으로 20%대 28%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고하시면 됩니다. 니제르 쿠데타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교수님? 글쎄요, 구체적인 문제들은 저도 그쪽 전문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결국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 2차 대전 이전에 그 제국주의 세력의 그런 큰 어떤 그 패권적 그 어떤 전략들이 아프리카에 다시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불똥이 튄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가는 게 네. 지금 바그너 용병 그룹하고 쿠데타 세력하고의 밀월 관계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요. 또 이 쿠데타를 지지하는 수천 명의 시위대에 러시아 국기가 등장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친서방 국가들 그 주변의 서아프리아 경제 공동체 국가들의 간섭을 일체 거부하고 영공을 이제 폐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 쿠데타는 상당히 고립주의 지향적일 뿐만 아니라 친러시아 성향을 다분히 띠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교착 상태에서 어떤 그 바그너 용병 그룹의 존재감이 여기서도 확인된다는 것은 세계 서방의 어떤 그 단결의 진영에 어떤 균열을 가하겠다는 의도도 보이고 매우 위험 요소가 커지고만 있습니다. 니제르뿐일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니제르가 여태까지 그쪽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친서방 국가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균열을 일으킨다는 거는 최근에 이제 다시 존재감을 보여가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네. 이 어떤 그 새로운 개발도상 국가들의 어떤 그 진영 내에서 어느 하나의 균열을 가하고 네. 분란을 일으키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도 전 상당히 악영향을 준다. 이 서로 부정적인 영향을 피드백하고 있다. 예. 이게 지금 그런 면에서 작은 나라로 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게 상당히 심각해요. 저희 주진우 라이브 청취자들은요.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 틈새에서 아프리카에서 용병화되고 세력을 넓히는 거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준이 그렇게 높으세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 헤르손과 크림반도를 단절하는데 우크라이나 군의 어떤 그 새로운 작전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은 우크라이나가 실지 회복이라는 반격 작전도 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포인트는 크림반도 고립이다. 크림반도와 러시아의 연결의 신경과 동맥을 끊어버리는 작전 이거거든요. 그런데 네. 최근에 두 차례 그 무인 수상정의 공격으로 드론의 공격으로 그 연결하는 크림반도 연결하는 다리가 공격을 받았어요. 예. 지금은 반격 작전이 지지부지하면서 결과적으로 크림반도와 흑해의 주도권 전쟁으로 다소 전이되는 양상이거든요. 이런 양상이 된다면은 이 부분은 세계에 미치는 영향,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우선은 곡물 그 유통의 공급망을 직접적으로 위협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이런 면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새로운 그 전기를 맞이할 수 있는데 지상군 전쟁보단 드론 전쟁 양상이 일단 시작의 특징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또 새로운 어떤 무기가 동원되고 어디를 주요 주공으로 타격을 하는가 또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요소입니다. 그런 전술적인 측면들도 있는데 크림과 러시아를 분리시키면은 이 전쟁의 양상은 좀 더 세계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더 확대돼요? 네,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크림을 건드리면은 러시아가 최후의 수단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렇게. 예, 그러니까 벌써 크림반도의 가스 공급이 중단됐어요. 네. 그러니까 신경 동맥을 정확히 타격하고 네.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로서는 또 다른 비상사태입니다. 네. 크림반도가 고립되니까. 연료는 지금 끊어졌는데 물론 복구될 걸로 보입니다만은 얼마 전에 그 연결하는 그 저 크림반도하고 연결하는데 푸틴 대통령이 자동차 타고 가서 사진 찍던데요, 거가. 지금 그런 데가 폭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해양으로 그 앞으로 흑해인건으로 번지는데 때마침 푸틴 대통령이 튀르키예를 방문한대요. 네. 아마 이런 문제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큰 아유, 겁니다. 평화에 대해서 전쟁을 끝내자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휴전 얘기도 없고 협상 얘기도 없고 계속해서 이 전쟁은 언제까지 갈 건지 전 세계가 전쟁의 시대로 돌입했나 이런 걱정이 커집니다. 네, 지금 전쟁의 시대인데 결국은 키는 미국이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의 시작도 사실은 미국의 의도대로 갔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러시아가 국제법을 어기고 우크라이나를 무력 공격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조금 더 자신의 영향력을 유럽에 사실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미국이 지금 유럽 세력들이 지금 미국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다시 중국에 접근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참 앞으로 참 우려스럽습니다. 빨리 평화회의를 빨리 지는 인화시켜야지. 네. 이대로 교착 상태가 되면 세계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요. 튀르키예에서 조금 중재를 섰으면 또 미국에서 조금 더 좀 빨리 좀 평화의 장으로 좀 끌고 나왔으면 그런 생각 듭니다. 러시아가 빨리 전쟁을 멈춰야죠. 그런 면도 당연한 있는데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도 여기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까지는 좀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너무 지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네. 평화의 시대로 협상의 시대로 빨리 넘어갔으면 합니다. 김종대 전 의원, 동국대학교 이용준 교수님 특별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강력한 태풍 카눈이 남해안에 상륙합니다. 한반도를 수직 관통한다고 합니다. 위력적인 강풍과 비 동반한다고 합니다.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주진우였습니다. 여러분, 집을 살 때